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출금리 급등과 내년 물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과 월요일에 나온 부동산 관련 뉴스를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월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됐어요. 두 번째, 대출금리 1% 상승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과요. 네 번째, 경제 상황 좀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과 매칭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이 무려 31.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어떤 품목이 그렇게 잘 나갔길래 수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 봤더니 반도체, 철강, 석유, 승용차,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할 것 없이 전 업종에서 고른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들 대부분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야, 혹시 작년 8월에 수출 실적이 저조해서 기저효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 8월에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됐어요. 물론 작년 8월 침체 맞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세가 지금 워낙 강력해요. 지금 뭐 30% 수준으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8월 기저효과 뛰어넘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금융시장에 피크아웃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야, 이제 경제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우하향할 것이다. 특히 델타 변이 봐봐. 저것 때문에 경제 제대로 못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암울한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8월 수출 시적으로 볼 때는 현재 호조는 지속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분간 성장률 지표는요, 저는 금리 인상을 충분히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 수준의 경제 성장률, 2%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동반돼야 되는데, 성장률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대출금리 1% 상승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시중금리가 가장 낮았었어요. 자, 이때 신용대출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2%, 2.1%, 2.2%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봤더니 신용대출금리가 2.96%까지 올라갔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코픽스 변동금리는 2.62, 그리고 혼합형 은행채 5년물 연동되는 것은 2.9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작년 7월 이후에 기준금리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시장금리, 특히 대출금리가 1%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게다가 코픽스 금리 역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8월 17일에 발표된 7월 코픽스 금리 0.95%였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7월 코픽스 금리 0.81이었거든요. 자, 보면은 한 0.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대출 금리는 1%나 올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금융권에서 가상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금리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가상금리는 늘리고 우대금리는 낮췄냐? 제일 먼저 예상보다 빨라진 금리 인상 전망 때문이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작년 7월, 8월까지만 해도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줄 알았어요. 빨라야 2022년 말 정도에 대해 금리 인상하고, 자, 어떤 전문가들은 2023년대에 금리 올릴 거다 이렇게 봤던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올해 8월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우대 금리를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지시 역시도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작년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요, 금융권마다 이제 비대면 대출에 대한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지는 결과가 생겼죠. 그것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태클이 걸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규제 강화를 앞두고 현금 보유를 증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신예대율 규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규제들은 결국에는 은행이 많은 현금을 쌓아두게 하는 이제 규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굳이 은행 간의 경쟁을 위해서 대출을 늘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기존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1% 가까이 오른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1년 사이에 1% 가까이 오른 금리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2% 중후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산정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자 가장 낮은 코픽스 변동금리마저도 3%는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여전히 2%대에 물론 3% 가까이 되지만 2%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자산시장의 쏠림을 막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상환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거긴 한데 지금 금리 수준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금리 되려면 일단 내년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다뤄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미세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 초반까지도 뭐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나마 저는 이 정도도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확진자 수 급증을 최대한 억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1,00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봉쇄를 선택한 동남아 국가 대부분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확진자 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염력이 강하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백신 접종자가 확대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차 접종, 1회 접종에 이제 큰 비중을 뒀었는데 지금은 접종 완료자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 접종 완료자가 70%가 돼야 된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차보다는 2차 접종했을 때 예방률과 그리고 치명률 예방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게 접종 완료자가 늘어서 치명률 중심으로 간다는 부분입니다.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치명률이 낮게 되면은 과거처럼 이제 대규모의 봉쇄보다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그래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사회를 정상화 시킨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이제 대한민국이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런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가 일단 백신 도입 계획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한 2차 접종이 70% 수준까지 가려면 11월 정도는 돼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본격적인 대면 서비스업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이 정상이 되어야 올해 많이 올라간 원자재 가격과 공산품 가격이 서비스 요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낮을 것 같지 않다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 상황 변화 부분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봉쇄를 지속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미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1,000명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연은 총재로 유명한 매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 조기 테이퍼링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 보시면 지금 64달러, 얼마 전까지 6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75달러까지 갔다가 61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까봐 그것을 선반영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유가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그리고 구리 같은 식량 원자재, 금속 원자재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봉쇄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다시 침체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8월 PPI부터는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가 다시 위축되면서 금리 정상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바로 여기잖아요. 일단은 늦어지는 미국의 긴축, 전 세계적으로 긴축 흐름이 시작되면은 대한민국 금리 인상이 더 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저물가가 다시 도래되면은 굳이 저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미국의 긴축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닌 고용지표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과 9월 고용지표로
테이퍼링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연은 총재, 지역 연은 총재의 이야기를 크게 의미를 담아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역시 백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올해까지의 이벤트예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 하고 있는데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약 봉쇄로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딱 올해까지 이벤트고 내년부터는 각 국가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서 경제 정상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제 정상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내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럼 내년 물가 압력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바로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대한 회수입니다. 왜? 저금리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죠.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차례 올리고 나서 상황을 봤는데 물가 불안이 지속되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내년에 오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과도하게 올랐던 유가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60달러대 선에서 안착을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내년에 70달러, 80달러 가는 게 훨씬 나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꺾이는 건 오히려 긴축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쇼킹부동산 자료실에서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